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손해선 강원대,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가 선정됐는데요.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대학 전담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도청 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대학 지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5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진태 지사는 강원자치도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면 좋겠네요.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개월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여야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쪽이 혁신 인재를 확보해서 무당층,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주목되는 정치 신인 누구란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재영입 위원장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직을 맡아서 과학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두 분 다 그렇게 썩 적절한 자리를 맡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님은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 물러나신 분을 바로 또 중요한 당직에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 대표가 이런 인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좀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을 주도하면서 결국 자기 사람 심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치 않은데 이철규 위원장이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이 인재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서 가지고 있는 자리의 무게감은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하고 그 영입된 인재를 비례대표나 아니면 공천을 통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 출마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빨이 먹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직은 물러났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차기 대권을 주기 위한 자기 인재, 자기 사람을 더 많이 포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욕심이랄까요? 또 욕망이랄까?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의석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 이상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치 권력적인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 문제가 한참일 때는 사실 여성 정치인들을 많이 영입을 한다든가 혹은 또 청년 정치를 많이 영입한다든가 또는 뭐 장애인 분들을 많이 영입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 앞으로 미래 사회에 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과학인재 영입에 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마 그런 의미를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제 영입위원장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 이제 이철규 의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뿐이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지난번 강서구 보궐선거는 결국은 용산의 책임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용산의 문제를 말하자면 뒤집어쓰고 물러난 것인데 이분을 다시 앉혔다고 하는 것 역시 뭐냐 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역시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장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윤 대통령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죠. 총선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본업에 충실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하지만 지금 마포을하고 광진을 정치 1번지 종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총선에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아니라고 봐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그 총선 출마는 굉장히 부담되는 작업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왜 2인자라고 많이들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사에서 2인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왜 다 기억하시잖아요. 박정희 시대의 김종필. 근데 뭐 전두환 시대의 노태우. 뭐 노태우 시대 박철원 이렇게 다 많이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전두환 시대의 노태우 정도가 이제 이분이 이제 권력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우리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출마했다가 뭐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 성적을 거두면 낙선하면 물론이고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시원치 않은 성적으로 이긴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 전체에 부담이 가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반으로.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제일 그 소위 황태자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분이 총대를 메고 나온다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성급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대권을 꿈꾸거나 큰 정치, 큰 리더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저는 적어도 국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국회 내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인적 관계들을 좀 만들고 또 그런 네트워크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권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좀 평가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또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소위 말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이 당선되기 편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편한 지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적어도 종로 정치 1번지 종로구라든지 아니면 조금은 험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깃발을 좀 높이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출마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깊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총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뭐 우리 SNS에서 뭐 셀럽이라고 얘기하듯이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셀럽 말씀해 주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현직 법무장관이라는 공통점도 있는 반면에 또 셀럽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종로에서 한번 맞붙으면 이게 대선을 방불케 하는 빅매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사실은 사법적으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어요. 예. 일반적인 후보자 공천 신청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 자격이 일단 없다. 그럼 후보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민주당에서 만약에 공천해서 후보자로 낸다고 하면 민주당은 적어도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 민주당 출마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받아서 아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걸 노려본다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한동훈 장관하고 그 네. 종로에서 맞붙는다. 아이 뭐 한동훈 장관이 맞붙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민주당에서 아주 뭐 대선 주자급 되는 사람, 대표급 되는 사람하고 붙어야지 조국하고 붙여놔서 그것이 무슨 빅매치처럼 보여지는 거는 약간 좀 뭐가 급이 좀 안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우선은 그 조국 장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엄청난 수사, 그다음에 일가족을 전부 다 그냥 그런 우리나라 사법에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죄는 제가 보기에는 괘씸죄인데 깨끗한 척하고서 자기도 다 했다 이런 식의 그 나머지 뭐 무슨 추천서 위조했다 그래갖고 죄도 한 번도 없었던 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뭐 몇 년씩 감옥 생활하고 이런 대한민국 그 사법 체계의 뭐랄까 잔인함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케이스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교수직도 이제 못하게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을 통해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도 아마 민주당 나오기 힘들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례 신당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무소속을 하던가 뭐 괜찮은 지역구로 간다면 무소속으로 해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그 종로구에 나온다면 저는 뭐 빅매치가 되겠다고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에게 한동훈이 무슨 인간적으로 좀 급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동안 봐온 것은 글쎄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이분이 소위 우리 강남을 배경으로 한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세상관, 세계관, 게다가 또 검찰의 시각까지 막 얹혀져 있어가지고 예컨대 자기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막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언론사를 막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공직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왜곡돼 있지 않나,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재미있는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선거로 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제나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 매치가 벌어지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선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양쪽의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느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예컨대 정치 이슈로 너무 흘러가 버리면 정책 이슈가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간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이외에도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년 총선에서 화제가 될 만한 중앙 정치권의 정치 신인, 새로운 인물, 교수님 누가 있을까요? 이복현 씨나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신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출마한다면 하여간 신인이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신인 정치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경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 예. 네. 이분은 선거 3번인가 나왔죠. 노원병에서 3번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당대표도 지내고, 많은 자리를 지냈지만, 역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신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당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신당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젊은 인재들이 등용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천하람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상당히 안전한 지역구에 꽂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몇십 명 이렇게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갈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황 전 의원님은 중앙 정치권의 정치 신인 어떻게 보세요?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꼭 꼽으라고 하시면 각 당에 한 명 정도씩 좀 꼽아볼 것 같아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병민 의원이 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있어요. 광진을에서 출마하는데 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서초 구의원을 했어요. 젊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방의회 출신들이 좀 국회의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그리고 좀 반듯한 청년이에요. 내가 반드시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도내 출신이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그래도 좀 공천을 좀 잘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강원도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의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위원을 하고 있는데 유호정 의원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정치적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신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입성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좀 국민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각 당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영입해서 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연예계 스타라든지 아니면 무슨 과학계라든지 또 그 예술계라든지 이런데 국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기억할 수 있고 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영입 정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근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새로운 스타가 항상 탄생했던 것 같아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글쎄요, 대중들이 새로운 네. 스타 탄생에 목이 말라 있다고 봐야 될지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또 해외도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이게? 아유, 그럼 물론 모든 정치를 바라보는 네.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국민 모두 네.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네. 현재 정치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는 것은 새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현재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좀 재미있고 좀 볼만한 정치를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현재 잘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판을 짜갈 텐데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국민은 현재 현실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선거 치를 때마다 뭔가 좀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그리고 저 사람 정치하는 거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는데 예.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이름을 몇 번 불러볼게요. 네. 뭐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영국의 수낙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혹시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인 트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40대 국가 리더가 됐어요. 예. 그다음에 핀란드에는 마린이라는 여성 총리가 있어요. 또 뉴질랜드에 아던이라는 여성 총리가 있어요. 이분들 30대 총리가 된 그렇군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그 스타의 탄생 뭐 이런 것은 그 아주 잦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특히 저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그 변화가 빠른 사회거든요, 우리는. 예.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읽고 그런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희 이제 통계적인 것들이 있는데 분석하면 각 나라에서 기존 의원들이 몇 프로나 당선되는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 해왔던 발전 경로라든가 사회적 변화의 특성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이 사회에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재료의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원도로 돌아와 볼까요? 강원도 내에도 눈여겨볼 정치 신인들 많이 있는데 일일이 또 호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잘못하면. 호명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참신한 정치 신인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자리매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셨던 황전 의원님 어떤 예.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가요?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옛날 기억이 새롭게 좀 떠오르는데 예. 제가 1991년도에 만 25세 지방의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저와 함께 지방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다 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세대라든지 나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세대 간의 차이랄까 나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쨌든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변화라든지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역할을 감시자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러나 또 다른 선배 의원님들은 그런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또 그분들이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 신인들이 꼭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리고 좀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첫 출마할 때 아르바이트 서울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꼭꼭 모아가지고 80만 원을 들고 지역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은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많지 않으면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데는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년이지만
또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찍 정치에 발을 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좀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는 과정도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좀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들을 좀 예. 발칙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22대 총선 주목되는 정치 신인은 누구란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떤 이슈워드 선정하셨는지요? 예, 뭐 오늘 정치 신인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청년 정치인들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라. 네, 상당히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이슈워드 오늘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중국의 고사를 가져왔습니다. 예. 장강후랑 추전랑이라고 하죠. 장강의 물결은 예. 뒷물결이 앞물결을 따라간다 또는 밀어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이전 세대를 대체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죠. 예. 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사인 이슈의 버팀목이자 우리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만남 있으면 헤어짐 있기 마련이지만 좀 너무나 아쉬운데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교수님 소회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I'll be back.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뭐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 인사이드 홍보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네. 다시 돌아오실 그날을 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15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